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차례로 1심, 2심 이렇게 쭉.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법정 구속돼서 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예. 실형 2년 6월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 1심에서 5년이 선고될 때 인정됐던 뇌물액은 89억 원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면 항소심 2심에서는 이 89억 원의 뇌물액수가 절반도 안 되는 36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그때 선고형이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뭐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그리고 영재 스포츠 센터의 기관 금액 모두 다 뇌물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50억 원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예. 총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제 그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뇌물 액수는 86억으로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서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1심에서 89억 뇌물이 인정돼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만은 2년에서는 뇌물 액수가 줄어서 집행유예.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잘못했다, 다시 판결해라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역시 그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뇌물죄가 증액되면서 2년 6개월의 실형, 법정 구속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한 번 더 가야죠 대법원.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 재판에 좀 의미를 좀 하나 더 부여하면 법정 구속 그 부분이거든요. 예.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법정 구속을 시킨 거는 뭐 재상고를 뭐 할 수 있겠지만 예. 굳이 상고를 하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 삼성 측에서 안 하면은 그냥 끝입니까? 확정되는 예, 겁니까? 확정 7일을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구속이 많이 안 됐으면 예. 법정 구속이 안 됐으면 상고를 해서 시간도 끌고 할 건데 예. 구속이 된 마당에 뭐 굳이 상고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도 또 뭐 워낙 그 구금되는 게 싫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근데 구속 상태니까 뭐 그것이야 뭐 그런데 그 만일 상고를 하지 않고 여기서 형이 확정되면 그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네. 혹은 그렇죠. 형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잖아요. 그런 그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1년 채웠죠. 그렇습니다. 1년 2년 했죠, 6월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미 이 1년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1년을 복역을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 중에 1년은 이미 그 형량을 채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재상고 가능성이 낮게 전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돼야 노릴 수 있는 사면 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 형은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석방 요건은 전체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을 해야 되는데 2년 6월 중에 1년을 이미 복역한 상황에서 3분의 2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실익이 없는 유동적인 상황에 대법원 재상고심을 하기보다는 아마 형을 빨리 확정시켜 놓고 사면이나 아니면 가석방 쪽으로 좀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 이제 법적인 요건은 3분의 1이긴 한데 실제로는 3분의 2 정도를 하면 그때부터 가석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최종 30개월을 받은 거니까요. 20개월 정도가 됐을 때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한 8개월 정도 예. 더 있으면 뭐 8월달, 9월달 그 무렵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예. 요건상은 지금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3분의 1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퉈가지고 돌리기보다는 아마 구속된 게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요건을 채우려면 어쨌든 8개월은 구속 상태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낫겠죠. 예, 차라리. 그 뭐 경제계에서는 또 아마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할 테고요. 형이 확정되면. 네. 그렇다면 사면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3.1절 특사든 뭐 광복절 특사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형이 확정된다면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경제계에서는 선처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많은 여론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경제인을 사면해주면 그것도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쭉 산 게 아니고요. 1년 살다가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또 많이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쭉 이렇게 한 20개월 뭐 이상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뭐 사면의 가능성, 가석방의 가능성도 보이는데 지금부터도 기산을 해보면 몇 달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중간에 사면이나 가석방을 과연 또 지금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재벌 총수를 풀어준다? 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리고 정준영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 재판장이 또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으니까 형을 좀 깎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빗나가는 판결을 했어요. 이게 많은 법조인들은 집행유예를 예상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고요. 예. 그 이유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부영 때 한번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뭐 있는 제도도 아니고 예. 이게 사법적 회복이 소년범이나 이런 데 쓰는 거지 재벌 총수의 범죄에 쓰지는 않는데 예. 이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봐주기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아닌가 분석을 했는데 예. 뭐 연말에 좀 그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3일 날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예. 4년형이 났어요. 예. 그리고 30일 날 이 최종 그 변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용 그 재판 관련해서 아마 표창장으로 4년인데 86억을 횡령 뇌물했는데 집행유예한다. 이거는 누구도 납득을 못 하거든요. 예. 또 공교롭게도 이게는 뭐 참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정경심 교수 사건이 지금 그 재판부 정준영 재판부에 지금 배당이 됐습니다. 2심에요.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 재판부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담감 때문에 갑자기 해주기로 했는 걸 갖고 전문심리위원을 부르지만 좀 뭐라 하기도 하고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 국민적 감정을 예.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봤습니까? 이 준법감시위원회 불발된 거? 네, 사실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언급했을 때는 사실 테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양형의 또 요소로 참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윤리 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간다는 건 가중 요소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감경 요소로 그렇죠.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전혀 결과는 좀 정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이 소송지휘권을 재판부가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이 아니더라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강제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양형인 전혀 참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그거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삼성의 손을 좀 떠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 실질성과 관련해서 이걸 즉각적으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예. 이게 소송지휘권의 이게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남아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다 떠나서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고 얘기했고 양형에 참조한다 그랬고 그래서 네. 만들고 어쨌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자녀들한테 그 영권을 맡기지 않겠다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면 왜 만들어 그랬느냐 이렇게 판결할 거면 배신감이 들겠죠. 배신감.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실형 주지 뭐 예. 쓸데없는 거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때는 좀 집행유예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 그 준법감시위원회 얘기를 했을 때 또 삼성이 그게 응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근데 계속 분위기가 변했던 거는 갑자기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리를 좀 해보겠다. 이때부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 결정타는 연말에 정경심 교수 재판 등등 하면서 이게 변수가 돼버린 게 아닌가. 재판부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집행유예 좀 생각하다가 이 중간에 좀 저는 바뀌었다. 그리고 3명의 합의부잖아요, 재판부가. 예.
주심 재판하고 또 뭐 재판장이라든지 배석 판사든지 의견이 좀 충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장군 회사님. 네. 근데 뭐 이재용 재판 이걸로 끝이 아니고 삼바 사건이 또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 건을 뭐 재상고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더라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이 건도 사실 검찰이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 이 경영 승계를 위해서 많은 불법이 자행됐다라고 이미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부분이 있어서 이 예. 부분도 사실 무죄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 좀 중앙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럼 좀 위중한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뭐 이미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증거인멸 등등으로 일단 처벌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본 범죄에 관련된 또 이 사람의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이루어졌는데 예.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는 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하들이 다 한 것이다. 예. 밑에 직원들이 뭐 그런 식으로만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 재판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검찰이 어떤 다른 증거들을 좀 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입증 활동을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민 변호사 이야기는 이 삼성바이오 증거 인멸로 구속된 직원들이 있고 네. 그 증거 인멸은 결국은 부식회계 때문 아니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지하실 밑에 바닥에 다 지금 묻어나는 거 잘 걸려가지고 예. 다 처벌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삼성의 입장은 네. 이재용 회장은 지시한 적이 없고 네.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충성하느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네.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예, 있고 예. 또 이 건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한 직원들이 다시 삼성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뭐 업무에 이제 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이 정진영 재판부에서도 집행유예를 못하게 된 사유로까지 이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이 재판 과정 중에 반출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 네. 삼바 건에 대해서 또 유죄 판결이 나면 네. 그러면 형량이 플러스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는 정말 일도 양당 같아요. 만약 무죄가 되면 몰라도 유죄가 되면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제 있는 2년 6월에서 뭐 경합범이 되긴 하겠지만 아마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교도소에서 뭐 형을 살면서 삼바 그 부분도 상당히 변론 과정에서 더 신경을 좀 더 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기억나겠지만 윤석열 총장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세월호 뭐 특별수단 이렇게 검찰이 출범을 시켰는데 뭐 시작 자체는 좀 화려하게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해경 등 한 20명 정도가 기소가 되고요. 이 많은 사건 관련해서는 대다수 거의 한 15건 이상인데요. 15건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결과가 내려서 지금 이제 시작은 되게 좀 컸다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해경 정도만 처벌한 게 아닌가, 기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러면 기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5가지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 두 가지 기소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해양경찰청장이 부실 대응으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뭐 조속하게 구조를 하지 못했고 뭐 헬기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까지 이를 정도로 범죄 입증이 됐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좀 국민적 기대를 많이 받고 이 세월호 참사가
이 무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실체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있는데 좀 결과는 다소 초라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근데 국정원 유가족을 사찰한 부분도 불기소가 됐던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분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예.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좀 극단적 선택을 이제 했었는데 예. 사실 사찰 부분에서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은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나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보고가 됐던 그 중간 어떤 열쇠가 없었고 사실 기무사령관 이게 이번에 수사 조사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 확인을 못 하겠다. 중간에 그 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뭐 싹 다 지금 무혐의 증거 없음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누가 지시했는지 이런 거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유가족 동향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그런 문건을 뭐 확인하고 읽은 것까지는 확인이 된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어떤 뭐 실질적으로 도청을 하거나 감청을 하거나 미행을 붙이거나 이런 정도로 권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직후에 이런 의혹이 있었던 이후에 바로 이제 수사가 착수되거나 좀 검찰의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잘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사실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 그 중간에 뭐 많은 이제 뭐 소문이나 이런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보고서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었는데요. 사실 그 와중에 기무사 그 요원들도 많이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진이나 그 그렇죠. 영상에 찍힌 것도 있는데. 예. 이게 좀 그 부분을 지금 장유미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조금 빨리 했었으면 하는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진술 확보도 어려웠을 거고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사 감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 수사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까지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해가지고 뭐 수사를 뒤바꾸려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좀 이루어지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자, 뭐 특검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시작할 때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갑자기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취임하면서 아마 제가 취임한 직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상당히 또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갑자기 저걸 왜 하나? 뭐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생뚱맞는 게 맞아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결국 해경만 처벌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뭐 확인하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뭐 두고두고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임관혁 검사가 단장 맡았을 때 그때 검찰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결과는 뭐 안 봐도 그렇죠. 뻔하게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것이다. 결과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또 공교롭게도. 예.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의 한 발언,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안을 바꾼다든지 이 문장이 하룻밤 지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이제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이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진위는 사전 위탁 제도를 입법화하려는 그 맥락에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전 위탁 제도라는 건 사실 입양을 희망하고 꿈꾸더라도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육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과도기 그리고 적응기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사전 위탁 제도라.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를 실제로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아이를 키워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지내보고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입양을 하겠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도록 하도록 이제 입법화하겠다. 그래야 이제 입양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전 위탁 제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불미스러운 그렇죠. 일을 사전에 막겠다 이거네요. 예.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발언이 전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리 하면서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입양 가정으로서 양부모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다는 게 뭐 우리나라엔 제도가 없지만 뭐 외국에는 거의 다 이런 제도들이 많거든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좀 얘기한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좀 입양 아동 바꾼다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근데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취소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췄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은 지금 정인이 사건 등등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그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네, 네, 잠깐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또 1호 공수처 1호 사건 얘기가 또 최강욱 의원하고 또 조신 의원하고 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뭐 통과는 뭐 좀 쉽게 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건을 뭘 할지. 예. 그리고 앞으로 공처 검사 같은 거 뽑을 때 또 되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추천 의원들이. 예. 앞으로 난항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청문회만 봐도 그런 느낌 들어요. 예. 그 공수처 차장 자리도 관심이 있던데 차장은 어떻게 임명합니까?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예,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공수처법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차장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 출신이 수장의 감으로 인해서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권의 어떤 의심의 시선인데 예. 차장은 어떤 정권의 입맛과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또 청문회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차장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허. 수사 경험이 없는 처장보다는 차장한테 아무래도 힘이 실릴 거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권에서도 계속해서 그럼 이 차장 자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그러자 김진우 후보자가 내가 임명 제청권자로서 나한테 부여된 권한을 반드시 잘 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대답이기도 한데 네. 그 이것은 차장이 제청한다고 하니까 차장의 권한인 것이고 그럼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공수처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임명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조직을 꾸리기 시작해서 차장도 임명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인사추천위원회가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뽑을 때도 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진욱 오늘 후보자가 내정자가 2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달요? 네, 2달 이상 걸릴 것이다. 뭐 야당의 지금 국민의힘의 뭐 스탠스를 봤을 때는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검사 한 명씩 뽑을 때마다. 지금 공수처 검사 민변 출신도 말씀하시는 그럴 거죠? 것이다. 예, 민변 출신도 안 된다. 뭐 그러면서 그렇다면 또 구성하는 데까지도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그 차장에 국한된 얘기였습니까? 그 파견 검사 쪽에 검찰에서 파견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사실 이제 법률 규정을 보면 이제 검사 파견도 일정 부분은 허용이 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검찰에 있는 인력을 받는 형식으로 공수처 검사를 구성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야 법조에 있는 인력으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검찰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하는 기구인 만큼 지금 검찰 인력으로 구성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검사 한 명 한 명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좀 논란이나 좀 격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